그래서 이제 흉통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가? 일단은 자꾸 흉통이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또 자꾸 가라앉고 좀 있으면 또 나타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병원에 맨 처음에 가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이제 통증이 5분 이상 계속되고 10분 지날수록 계속해서 통증이 더 막 심해지면 즉시 이제 그 종합병원 응급실로 빨리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갈 때는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저 어떤 분 보셨는데 운전하시다가 말고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운전하시면 안 되고, 또 이제 그 전에 혹시 병원에 들려서 설화점 같은 게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몸에다 이렇게 혀 밑에 넣는 응급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병원에서 받아서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그걸 혀 밑에 넣고 병원에 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병원에 오면 뭐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협심증 검사 해보신 분 계세요? 그 가시면은 막 이것저것 막 검사를 많이 할 텐데 그 중에 어떤 검사들이 가장 그 심장에 중요한 검사들인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 물론 피 검사를 해서 심근경색이 있는지 보는 몇 가지 기본적인 피 검사도 중요하겠지만 심전도라는 걸 항상 할 겁니다. 어디 가든지. 그래서 심전도는 가장 정확도가 떨어지는 검사입니다. 근데 가장 싸죠. 그리고 아주 큰 병일 때 심근경색 같은 거 있을 때는 딱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검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협심증을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심근경색증 정도, 그리고 부정맥이 있는지는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전도를 먼저 찍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여기 옆에 보시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심장이 커졌는지 작아졌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간혹 이제 병원에 가면 심장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하는 것 중에 진실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커진 거는 한 20, 30%고 나머지 7, 80%는 괜찮은데 사진을 찍다 보면 옆으로 조금 돌려서 찍는다든가 숨을 뭐 제대로 안 쉬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두 가지 검사는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검사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병들을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뭐 병원에 그냥 외래에 걸어가셨을 때는 아마 이걸 가지고는 판명하기 힘들고요. 그 다음 하는 검사가 이제 심장 초음파 검사라고 하는 거를 아마 할 겁니다. 옆에 이제 바깥에서 초음파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찍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거를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지금 여기 칼라가 보이는 게 이제 판막이 어디가 새는지 뭐 이런 것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계를 통해서 하는 심장 초음파 검사 하나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부하 검사라고 해서 런닝머신 같은 거를 열심히 뛰도록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까 제가 협심증이란 게 가만히 있으면 안 생기지만 움직이면 생긴다고 그랬죠. 움직이면 심장이 부담이 되는 건데 이 검사가 바로 움직이게끔 해서 심전도를 달고 있으면 심전도가 변화가 생깁니다. 이렇게 저 병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검사 중에 그래도 제일 기초적인 협심증 검사가 바로 운동부하 검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운동부하 검사요. 그렇지만 이것도 정확도가 한 7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이제 더 한 검사는 이게 심장 스캔 검사라고 해서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위원소를 주사한 후에 CT 같은 이렇게 통 같은 속에 들어가서 심장이 잘 피가 가는지를 검사하는 건데 이게 아침에 한번 찍고 저녁에 찍고 그러니까 오전에 찍고 오후에 찍고 두 번에 나눠서 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검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CT 검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심장 CT 검사라고 해서 심장 이렇게 칼슘, 석회화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보는 CT를 일단 건강검진 같은 거 하시면 하나씩 할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드시면 머리가 이렇게 희끗희끗해지는 것처럼 심장 주위의 혈관들도 나이가 들면 석회화가 생깁니다. 근데 그 석회화는 아까 보여드린 그 동맥 안쪽에 생기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피의 흐름을 방해하지는 않는데 석회화가 많이 계신 분들은 안쪽에도 아마 노화가 돼서 병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심장 CT 검사 중에 석회화 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관상동맥을 직접 CT로 찍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런 데 보이는 게 바로 혈관입니다. 이 관상동맥 혈관을 직접 CT를 찍어서 볼 수가 있고요. 한 5분 정도면 촬영이 끝나고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대부분 다 찍을 수가 있고 정확도도 한 90% 내지 95%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안전하게 CT 검사를 해서 할 수 있는 CT를 찍을 수가 있고요. 요거를 이제 쭉 펴서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하얀 게 혈관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죠? 혈관을 CT를 이용해서 이렇게 쫙 보고 어디가 좁아졌는지 어디가 병이 있는지 우리가 CT로 알 수가 있어요. 요것만 가지고는 전달률이 한 90%, 95%고요. MRI라고 하는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MRI라고 뇌 MRI가 아마 뇌질환 하는 데 가장 좋은 검사인데 심장에는 아직 CT가 그래도 좀 좋은 검사긴 하지만 이 심장 근육이나 이렇게 볼 때는
이런 MRI 검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안전하기도 하고요. 옆에도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서 심장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뛰는 거를 MRI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좀 동그랗게 보이고 뛰는 게 심장입니다. 그래서 잘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혈관 자체를 찍는 건 MRI가 좀 한계가 있어서 CT를 좀 이용해서 찍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우리 입원해서 하는 관상동맥 조영술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혈관을 이렇게 직접 찍을 수가 있어요. 여기 위에 보이시는 가느다란 관이 이 몸 바깥에서 집어넣는 우리가 인공적인 관이고요. 여기 안에 두껍게 까맣게 보이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다들 있는 심장 혈관입니다. 그래서 까맣게 보이는 게 이 혈관을 직접 찍는 관상동맥 조영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00% 정확한 검사고 결국에는 요걸 해야지만 수술을 하든지 시술을 하든지 이런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중재술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풍선을 이렇게 쑥 이렇게 혈관 안으로 집어넣고 나서 풍선을 이렇게 불립니다. 풍선을 쭉 피면은 이 아까 좀 좁아져 있던 이런 것들이 좀 펴지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빼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이게 다시 오므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스텐트라고 하는 망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그 금속 망을 입힌 걸 집어넣어서 이렇게 쭉 풍선을 하면 풍선은 몸 밖으로 빠지는 거고요. 어떤 분은 풍선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풍선은 앞으로 빠지고 방금 보여드린 그런 스텐트만 남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피가 잘 가게끔 하는 거고요. 보이는 것처럼 요즘은 이렇게 스텐트 바깥에다가 이렇게 약물을 싹 입혀가지고 잘 좁아지지 않도록 좋은 약물들이 이런 스텐트들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동맥경화가 이렇게 생기면 여기다가 우리가 간단한 선을 하나 집어넣고 풍선을 해서 이렇게 넓히면 풍선만 가지면은 풍선을 하고 나면 다시 약간 좁아집니다. 여기 좀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다시 오므라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망을 집어넣죠. 그래서 우리가 굴을 파게 되면 굴착기로 굴 판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강목으로 이렇게 이 굴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쌓아놓는 것처럼 심장 혈관에 이렇게 풍선으로 이렇게 넓힌 다음에 그게 다시 좁아지지 않도록 스텐트라는 망을 이렇게 딱 집어넣는 게 확실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혹시 병원에 가서 이런 걸 하자 그랬을 때 아마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남들보다 더 유식하게 아마 머릿속에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림을 보셨습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혈관이 이렇게 한 군데 막혔는데요. 첫 번째 옆에 있는 거에서 빨갛게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게 막힌 건데 스텐트를 넣고 나면 옆에 보시면 확 펴진 게 보이시죠? 그래서 피가 쭉 잘 가는 그런 시술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위쪽에 이게 갑자기 이제 한 1시간 정도 통증이 있어서 응급실로 오신 어떤 환자분이신데요. 여기 보시면 혈관 촬영을 했더니 우측 상단으로 피가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꽉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스텐트를 집어넣었어요. 스텐트를 집어넣기 전에 이제 그 안에 있는 혈전 덩어리들을 좀 긁어내 봤더니 이렇게 뻘겋게 보이는 게 이제 혈전 덩어리입니다. 거기 꽉 막혀서 이게 피가 안 갔던 거죠. 그래서 이게 하고 났더니 아까 안 보이던 우측에 위쪽으로 피가 잘 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보이죠? 혈관 한 군데가 보이는 게 보일 겁니다. 한 군데는 안 보이고 하나는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시술하기 전 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시술 전에 있는 저런 모양이 6시간 이상 지나가게 되면 거긴 이제 근육들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냥 죽습니다. 근육이. 그래서 최소한 6시간 이내에 뚫어줘야 되고 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1시간 이내에 뚫으면 더 좋고 2시간, 3시간 이렇게 가면 갈수록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성 심근경색 환자들이 사망하는 원인이 뭐냐? 주로는 이제 이렇게 꽉 막혔던 혈관이 꽉 막혀서 심장 근육이 괴사되면 그쪽에서부터 이렇게 부정맥이 나타납니다. 심한 부정맥이 나타나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는 이제 심장이 하도 뛰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폐에 물이 차서 심부전이나, 또는 이제 혈압이 올라가질 않죠. 혈압이라는 게 심장에서 이렇게 맥을 딱딱 이렇게 1초에 한 번씩 이렇게 뿜어줘야 이제 혈압이 나오는 건데 그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혈압이 뭐 70, 80 떨어져서 사망하시는 것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보조하기 위해서 이제 큰 기관에 가야 된다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고, 우리가 이런 보조하는 이런 펌프나 이런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심장이나 폐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기구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시적으로 심장이나 폐가 정지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일시적으로 사람 몸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순환을 시켜주면 심장이 이렇게 깨어날 때까지, 우리가 권투 선수들이 권투하다가 갑자기 한번 빵 맞으면은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좀 이따 일어나는 것처럼 심장도 한번 심근경색이 있어서 이렇게 정신을 잃고 쓰러졌을 때 돌아오는 게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빨리 돌아오고요. 좀 늦으면 한 2-3시간 지나고 났으면 나중에 돌아오는데 한
이틀, 3일 이렇게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돌아오는 기간 동안 혈압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환자분들의 생명을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죠. 한 가지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급성 심근경색 중에 예고 없이 오는 경우가 여기 밑에 보이는 것처럼 60%, 거의 50% 가까이 예고 없이 옵니다. 그냥 와요. 뭐 그 당시에 평상시에 어제까지도 잘 했는데 갑자기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오지 않기 위해서는 이 심근경색이 오는 원인 중에 아까 동맥경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맥경화를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예방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동맥경화가 오는 원인 중에 물론 나이가 있긴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 힘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당뇨병, 고혈압, 콜레스테롤, 흡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비만이 없도록 운동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고 여기 보면 재밌게 아주 굉장히 경쟁적으로 막 남이 잘 되는 꼴 절대 못 보는 이런 성격인 경우에 잘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유념을 하시는 게 좋고요. 담배는 뭐 백해무익입니다. 담배를 많이 피시면 이 관상동맥 질환이 한 70%, 그다음에 심근경색은 두세 배 증가하기 때문에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속 피면 심근경색이 2배까지 되지만 그래도 중간에 끊으면 한 1.3배 확 낮아집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시던 분들도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고지혈증인데요. 고지혈증은 콜레스테롤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 아주 좋은 여러 가지 세포막이나 뭐 성호르몬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이렇게 해주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겁니다. 콜레스테롤이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건데 그게 과도했을 때 나쁜 거죠. 그래서 과도한 게 뭐냐면 콜레스테롤 혈증이 240 이상이거나 중성지방이 200 이상 또는 이제 몸에 안 좋은 저밀도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160 이상일 때 콜레스테롤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정도 되면 이제 서서히 동맥경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약을 드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이렇게 몸에 자꾸 먹으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몸에 이렇게 대변으로 나가고 다시 간으로 갔다가 간에서 다시 나오고 그래서 막 이렇게 회전하는 거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내가 하나도 안 먹는다 하더라도 몸에서 콜레스테롤이 계속 있어요. 있기는.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뭐 식사하실 때 콜레스테롤 요만큼 들어간 것도 내가 안 먹겠다 결심을 하지만 사실은 다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식물성 기름은 드시는 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이라고 해서 이런 주로 동물성 지방이 많아요. 버터나 이런 거에 많고 동물성 지방, 여러분 삼겹살에 있는 뭐 기름 이런 데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지방에 같은 경우는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이 있는데 여기 불포화지방이라고 하는 것들이 좋은 겁니다. 등푸른 생선이나 식물성 기름에 있는 게 불포화지방 좋습니다. 포화지방은 몸에 별로 좋지 않고 콜레스테롤 높이기 때문에 이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질 강화제라고 여러분들 혹시 그 병원에서 이렇게 무슨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을 줄 텐데 그런 약들이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안 좋은 콜레스테롤을 굉장히 없애주기도 하지만 이미 생긴 동맥경화증을 조금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 잘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드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랜스 지방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무슨 튀기는 식이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얘는 원래는 불포화 지방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불포화 지방은 좋은 건데 이것도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하겠지만 이거는 인위적으로 식물성 기름에다가 수소를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조금 변형시킨 겁니다. 동물성 지방처럼. 그래서 이게 동맥경화는 포화지방, 동물성 지방보다 더 나쁩니다. 이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거를 안 먹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게 주로 마가린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마가린이 굉장히 싸죠. 마가린. 근데 싼데 이건 왜 처음에 만들 때는 이거를 좀 약간만 가공하면 식물성에서 얻기 때문에 싸기도 하지만 불포화 지방산이니까 좋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더 나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드시면 안 되고 우리나라도 2006년부터 이런 트랜스 지방이 어느 모든 음식물에 다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체 이런 먹는 이런 양 중에서 총 칼로리의 이 1%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여성의 경우에 2.2g으로 제한을 했다. 여러분들 이렇게 수치만 알려드리면 2.2g이 도대체 몇 g이야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림을 하나 마련했는데 여기 전자레인지에다 팝콘 하나 튀겨 먹으면 24.9g입니다. 이 트랜스 지방이. 그 다음에 여기 감자튀긴 한 봉지 4.6g.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비스켓 한 봉지가 2.2g입니다. 그래서 비스켓 한 봉지 이상 먹으면 트랜스 지방을 더 권장사항 이상으로 먹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인스턴트 음식이라든가 이런 빵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여러분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술을 자꾸 물어보시는데 술은 어떠냐? 술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건 뭐 술 한두 잔은 결과적으로 볼 때는 건강에 좀 유익할 수 있습니다. 한두 잔은 뇌경색도 줄여주고 동맥경화도 약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조금 한두 잔 먹으면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 조금 상승해요. 그래서 조금 괜찮긴 하지만 술이라는 게 항상 술을 먹기 때문에 자제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를 얻으려다가 이 과음을 하게 되면 뇌졸중으로 사망하게 되거나 이 알코올이 많아지면 알코올에 쪄들어서 심장 근육이
뛰질 않습니다. 알코올성 심근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과음은 절대 안 되고, 자기가 자신있게 나는 한 잔 딱 먹을 수 있겠다 하는 분들은 한 잔을 먹으면 조금 좋을 수 있습니다. 커피, 여러분 말도 많지만 커피는 하루에 5잔 이상 마시면 혈압을 좀 올릴 수 있어요. 5잔입니다. 또는 이제 뭐 관상동맥도 4잔 이상 먹으면 올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요즘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커피의 경우에는 많이 먹지 않고 한두 잔 먹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막 열심히 동물 잡으려고 열심히 뛰어다니기 때문에 살찔 겨를이 없죠. 근데 이제 요즘은 하도 방에서 텔레비 보면서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먹기 때문에 뚱뚱해지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관상동맥 질환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걸 많이 먹으면 아까 여러분들 걱정하는 혈심증이나 이런 걸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동맥경화가 적게 오고요. 섬유질을 많이 드십시오. 좀 전에 말씀드린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 같은 거는 삼가하시는 게 좋겠고요. 운동은 뭘 운동을 하느냐, 유산소 운동, 다시 말해서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를 항상 가볍게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 속보부터 시작해서 조깅, 수영, 자전거 이런 게 좋습니다. 운동의 강도는 얼마나 하면 좋겠느냐, 여기 보시면 최고 심박수의 50 내지 80%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그렇게 외우면 너무 다 까먹죠. 그래서 밑에 써놨습니다. 숨은 좀 찬데 옆 사람하고 좀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 땀이 날 정도고 하루에 한 30분에서 60분, 좋게는 한 40분 이상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4일 이상 가는 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 한 10분 걷고 10분 쉬었다가 또 10분 걷고, 이건 운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딱 발을 떼기 시작하면 30분 이상씩 운동을 하셔야만이 적당한 운동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한 운동, 내가 자기의 주제를 잘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운동할 수 있을지 모르고 한번 마음 먹고 운동 한번 시작해야지 하고 딱 등산복 입고 이렇게 딱 이렇게 뒤에다가 묵은 거 메고 산에 올라가면 그 순간에 이제 툭 터져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성 심근경색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시작하시면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약물 치료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이런 아스피린입니다. 아스피린을 복용을 하게 되면 동맥경화가 생기는 게 좀 늦춰질 수가 있고 혈전이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스피린을 병원에서 주면 잘 드셔야 됩니다. 아스피린 어떤 종류든 상관없이. 그리고 아까 잠깐 아까 앞에 계신 참가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스피린보다 좀 더 센 아스피린들이 있어요. 플라빅스나 이런 여러 가지 약들이 있는데, 이런 약들은 이제 중재 시술을 했거나 또는 무슨 심근경색이 있었다든가 수술을 했다든가 이런 분들이 드시면은 좋은 걸로 돼 있지만 출혈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출혈이 되시는 분들은 이걸 다 사용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혈액순환 손저림부터 시작해서 막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약을 먹는데, 약국에서 먹는 거 좋습니다. 돈이 많으신 분은 많이 사 드셔도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해는 없어요, 거의. 이득은 있는 건지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이나 아까 좀 전에 설명한 다른 혈소판제보다는 효능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병원에서 주는 아스피린은 안 먹고 밖에서 약국에서 주는 혈액순환제만 열심히 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전혀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례로 은행잎 추출물을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은행잎 추출물 준 거나 가짜 약을 준 사람이나 비슷하게 개선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의학적으로는 좋지 않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질산염제제라고 해서 혀 밑에 넣는 설화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딱 드시면은 한 1분 내로 충통이 싹 사라지면 이게 내가 협심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더욱이나 병원에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근데 저걸 넣었을 때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협심증이 아닌가 보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협심증이 아닌 증상들도 마치 가지고 있으면은 또 같이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그 의사 선생님하고 또 여러분 앞에 계신 여러 참가자분들하고 혹시 병원에 가게 되면 환자하고 의사하고 간에 서로 이렇게 믿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물어보시고 접근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